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인천역 도시재생 아카데미 선택과정. 오늘은 마을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그 국내 사례를 이야기했을 때 그 후반부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일부가 수익화 사업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따로 좀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동네에 꼭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요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는 주민이 존재한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뭐 그런 신선한 좀 반응이,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좋은 긍정적인 충격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 그러니까 이제 수익화 사업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을 좀 이해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수익화 사업을 한다는 거는 마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좀 있지 않았는지 좀 확인하는 측면에서 마을의 주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 많이 봤죠.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는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좀 지겨워질 만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재생이란 단어는 결국 활성화라는 단어로 치환하면서 생각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쇠퇴라는 단어를 쇠퇴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 쇠퇴라는 단어가 오늘 뭐 얼마나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쁘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나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쇠퇴의 원인을 해소한다는 거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거야 라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빠졌던 원인을 없애주고,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없애주고 계속 뭔가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마을 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은 뉴딜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뭔가 수익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뭉쳐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재원을 만든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우리 마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저 송림 초교 뒤편에 이제 아파트도 존재하고, 점점 더 이제 그 경인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져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북광역도 뭔가 변화가 있게 되면은 우리 동네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 조금 상기시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도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죠. 도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으면 뭔가 경쟁을 할 만한 상품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상품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지역, 장소를 기반으로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적절한 가격을 가져야 되고, 그게 계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무언가가 돼야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동인천역 북광장 이 인근이 다른 인천의 다른 지역과 대비했을 때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가지는 지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성공적으로 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앞에 위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이 주거 지역을 게스트하우스로 변화시킴으로써 이 주변 지역에 좋은 파급 효과를 줬던 군산 사례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 뭐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민은 이렇게 쓰죠. 살주, 백성민. 이거를 좀 글을 흩어서 보면요, 주란 살주는 사람과 주인 주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뜻을 이제 그 부수에서 차용을 많이 하고 이제 음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주는 뜻이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사람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100가지 성이라는 건 민에서 나오는 거죠. 민에서 이제 100과 성을 합쳐가지고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두 가지 뜻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그냥 살기만 하면 주민입니다. 이 한자에서 의미하는 사람 주자가 붙어있는. 그런데 여기서 부수가 그 글씨를 앞에 사람을 딱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주로 바뀌거든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할 때 주민은 보통 주인주자를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주인인 100가지 성을 가진 주인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주인이 된다는 거, 마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 마을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결정을 하려면 결정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할 만한 무언가 요소들, 그런 행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수익화 사업이나 마을을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체계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까 그랬잖아요. 장소끼리 도시 간 경쟁 시대에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이 다른 지역과 다르려면 그 플레이스, 장소가 되게 중요해지니까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필요하고, 네. 요런 이야기들 이제 예전에도 했었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변화를 이제 이끌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는 요런 시설들이 필요하셨대요. 그 앞에 있는 이제 문화교실이나 방과후 학교 같은 시설이 필요하셨는데 이게 실제로는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그냥 해달라고 해서 해주지 않는 거예요.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계속 해달라고만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안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이제 되는 지역은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현재 요렇게 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295만원부터 345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요 앞에 두 개 회색이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른 계산표들이 있는데, 뒤에서 이제 사례 설명하면서 이런 계산표를 만드는 과정을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요 단계들이 있죠. 이 단계는 넘어서기 때문에 적자나 아니야. 적자는 안 날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 건물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주더라도 이 건물을 지어주더라도 이 건물에선 우리가 지금처럼만 해도 적자가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할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행정을 상대로 주민들이 주장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제 달성이 됐는데 달성이 됐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것도 맨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요거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거예요. 이 거점을 만들어주면 이런 행위를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 앞에 있는 두 개는 지금 하는 거를 가지고 적자가 안 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로 적자가 안 나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누군가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성을 확보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지어주면 우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더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오른쪽 그림, 맨 오른쪽에 있는 요런 식의 수익이 더 날 수 있어. 요렇게 더 나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지어주면 이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활동을 공급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관철 시켰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대했던 수익보다는 좀 적게 나오긴 하는데요. 뒤에도 이제 밝혀집니다. 보통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20-30%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경험값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기만 해도 그걸 몰랐던 때니까 어쨌든 좀 혁신적인 주민에 의한 제안이고 주민에 의한 제안이 받아들여진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아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참여의 사다리 중에 보통 1, 2단계는 참여라고 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죠. 사회적 약자의 환자, 구조적 해결을 지향한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해줘입니다. 그러니까 해줘라고 하는 거는 참여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 해줘라고 하는 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무언가 예산을 투입하는 처방적인 행위로만으로도 정리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죠. 안 해줘도 그만이고 사실 뭐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해줬다라고 이제 조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뭘 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센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는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청회 올해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걸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의미 있는 발돋움이라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공청회 형식적으로 써놓은 이유는 이겁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 결정된 상황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는 형식적인 공청회인 거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된 상황을 드리는 거는 이제 양강의 쌍방의 이야기가 모아져서 합의가 도출된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민 합의를 통한 결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청회를 시작한 단계부터 여기 요 사이, 지금 우리가 여기 위치에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제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3단계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계시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이제 저희가 무언가 세팅을 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이제 그 주민이 이제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범위가 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최대는 여기 6단계에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게 명확할 때, 그리고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랑 협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관계가 충족이 될 때 발동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낼 수 있고, 참여의 단계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이 마을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마을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충분한 참여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의 주인, 이곳에 사는 주인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두고요. 지금부터는 수익화 사례를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내용이니까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뒷 얘기를 하기 위해 좀 필요해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거점 시설을 계획했고 만들어질 것이고, 실제로 그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당장 보기만 해도 지금 주차장 만들어질 거고요. 공원 일부 만들어질 거고, 미관 개선 일부 하겠죠. 거기다 도서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을 카페나 뭐 필요에 따라서 요 복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센터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어떠한 형태든 들어오고 있거나 들어올 예정이거나 철수되지 않고 남을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신축 행위로 지어지게 될 때는 조성을 하기 전 단계, 그 조성하고 있는 단계, 조성 후 단계, 각각의 단계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세요. 맨 처음에 조성하기 전에, 아직 사기 전, 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고 거기 참여해야 된다는 게 주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볼까요? 행정은 사는 게 먼저겠죠. 그 센터는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누가 참여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주민 의견 어떻게 모을 건지, 뭐 이런 것들. 그걸 저희가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마음에 다 맞진 않겠습니다만 좀 노력하고 있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만약에 하고 싶죠 하지 않는다면 센터나 이제 행정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질 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만들어진 그 시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리? 뭐 이런 것들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게 되면은 실제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는 거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공간은 우리가 운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권리를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운영 계획을 만드는 프로세스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되는 역량 분석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역량을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것들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뭐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립하는 운영 계획은 대체적으로 실제로 운영이 될 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의 단계를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수업 분석이나 혹은 이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 워크숍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점차적으로 리빙랩이라는 이름으로 그 워크숍 과정을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알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요. 지역에 대한 조사나 분석은 우리가 스스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데이터들, 빅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환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정리해서 잘못된 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요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무언가 공간 운영을 할 때는 조합의 형태로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속에 그냥 하나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게 되면 마을 조합이라고 하는 이 운영 주체가 이용자, 그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주민의 대표 조직과 이제 협업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 주민은 이용자로 전환되는 거고요. 지원센터 지자체는 빠진 상태에서 이용자와 마을 조합을 연결해주는 운영위원회가 주민협의체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어떤 형태의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셋이서 실제로 이 공간이 필요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그 균형과 견제를 맞춰가면서 운영 관리를 하시고 거기서 문제되는 걸 찾아가지고 실제로 잘못된 걸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기록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운영하는 요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무상은 거의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써있죠. 여기 있죠. 네. 뭐 척이 역량 강화에는 이제 도움이 되지만은 주체 역량 강화의 비중이 이제 큰 단점은 존재하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무상으로 이거를 하려면 사용료가 없으려면요. 이건 이제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요거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무언가를 준다는 거는 원래 우리가 민간한테 공간 운영을 위탁을 할 때는 그 공간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건 사전에 이제 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짜서 행정이랑 미리 그걸 맞춰 놓을 수 있을 때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게 없으면은 이제 민간 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사무 위탁과 관리 위탁으로 남깁니다만 저희한테는 이제 관리 위탁을 보통 타겟으로 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민간 위탁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혹은 또 이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민 조직으로서 뭔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옴비드를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사람이 그 사용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경매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공간을 운영하는 데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고 한다라면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우리가 낙찰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상이냐, 이제 관리 위탁이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보통 무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조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면서 뭔가 조건을 맞춥니다. 이제 관리 위탁을 만약에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할 때 이제 필수적으로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다양한 보험들을 가입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상황을 좀 이해를 했으면 다양한 이제 거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CRC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이 거점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점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이제 오늘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을 식당의 사례를 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기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운영 계획은 그래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부족한 것들을 역량 강화 과정으로 채우고요. 그리고 나서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순서대로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해보니까 분석 300, 도보를 통해서 내점하는 활동 반경. 왜냐면은 식당이라는 게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하려면 그런 식당들, 차를 타고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식당의 규모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는 접근이 안 되니까 300m라는 도보권으로만 이제 처음에 분석을 했던 거죠.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요런 이제 표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충분히 지역에서 통하는 건지를 이제 해결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얻게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죠. 전형적인 상권이 주거 상권의 패턴이다. 5대5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업 활동을 하는 게 없으니까 주 타겟이 주거 상권의 패턴이면 그렇죠. 엄마들을 이제 노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대별 매출을 봤을 때도 저녁 시간대 매출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뭘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밥 파는 것보다 반찬 파는 게 장사가 더 잘 될 확률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장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났대요. 배달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내점을 안정시킨 다음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결론이 났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 참여자 역량도 이제 강화시켜야 되겠죠. 근데 운영 경험도 있고요, 납품 경험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은 있지만 실제로는 전문 식당을 운영해봤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한 가지 메뉴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수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약점을 분석을 해서, 약점을 가지고 승부를 볼 건 아니니까 이제 강점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내가지고 실제로 가야 되는,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 이 강점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도출을 해냈고요. 실제로 프랜차이즈처럼 똑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테마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운영 전략들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커뮤니티 식당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거주민을 타겟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배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타이밍은 방역 3km 내에서 한다. 그리고 내점하는 고객들, 그러니까 충분히 소문이 났을 때 시작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전략 뭐였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 프랜차이즈처럼 가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들 위해서 비즈니스 캔버스를 만들어가지고 파트너십 맞아야 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 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제공할 거냐, 둘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뭐를 줄 거냐,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캔버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처럼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무언가 이제 브랜딩이 필요하죠.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 놓고요. 여기 그래서 써져 있는, 마을 밥상 연구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을 밥상으로 되게 완벽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조직이야. 이렇게 이제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메뉴를 결정합니다. 네, 요 다양한 메뉴들을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해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 프랜차이즈식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셔야 되니까 이제 중요했던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표준화 가능성입니다. 똑같이 요리를 했는데 똑같은 맛이 나느냐, 똑같은 모양을 담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식재료를 똑같이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누가 주문을 하더라도 같은 게, 누가 요리를 하더라도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메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의 원가율을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장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을 식당도 이제 메뉴를 표준화 시키시고 품질 관리도 하시고 오픈 준비도 하시면서 이제 운영 워크북,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요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매뉴얼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 그걸 계속 이제 좀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작동이 되는 시점에 코로나도 터지고 이제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예기치 않은 갈등들이 생겨가지고 현재는 조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이건 청주에서의 사례고요. 공용주차장은 아주 좀 법령이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는 편입니다. 주차장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것에도 충분히 이제 그게 있는데요. 청주시의 도시재생 조례를 보게 되면, 관리 위탁, 앞에서 이제 조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관련 규정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운영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사실은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 도면과 같은 주차장 중에 절반 정도만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지역에서 이제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운영이 되는 거냐, 그리고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비슷한 서비스, 유관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셨대요. 이제 왜냐면 이게 시장 뒤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주차가 편리해지면은 우리가 더 장사가 잘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얘가 적자만 안 나면 돼요, 일단은. 왜냐면 그게 들어오는 순간에 내 장사는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적자만 안 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적자가 나게 되면 내가 늘어난 매출 대비해서 이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이걸 우리가 운영하는 게 득이냐 실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가능한 운영 모델이냐를 실증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운영권을 가졌기 때문에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에 뭔가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시장에 와가지고 장을 보는 동안 세차를 해준다는 이런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운영 계획을 이제 여기 이제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다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주차장들은. 요런 거를 이제 해서 매출 테이블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매출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정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이게 이미 추정이에요. 추정 단계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해봤죠. 운영을 해보니까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가 나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자동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결론을 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자만 안 나면 됐기 때문에 이제 작동은 되었으나, 여기서 정말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부적절하지 않냐, 공용주차장 운영이라는 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일각에서는 규모가 47면밖에 안 되는 주차장에 돈을 벌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무언가 운영을 했을 때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했던 방식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공용주차장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러니까 돈을 받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법으로, 그러니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2급지, 급지, 노회, 부설 주차장에 여기 몇 대 미만일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시간당 돈이 얼마인지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오고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 그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공영주차장은 무료 회차 시간이 있잖아요. 뭐 민간 주차장도 대부분 있습니다만 보통 차를 대놓고 무료 회차 시간 안에 나오시려고 엄청 들고 뛰시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제, 월주차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매출을 확보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전부 다 돈을 내는 주차가 찬다 그러면 월주차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무료 주차 시간만 활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뒤에 숫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이게 이제 싸우면 안 되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사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매출 기반 운영 계획을 보시면 입차량이 몇 대일 때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제는 어떻고, 월주차가 이제 10대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관리비가 얼마일 거고, 그러면 이제 차가 점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이제 계산해 보신 거죠.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한 달 22일 동안, 그러니까 빨간 날 안 한 거죠. 공영주차는 빨간 날 무료 개방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입차량이 1,700대입니다. 되게 많이 들어왔죠. 네. 하루 평균 주차량이, 네, 87대. 실제로 운영한 건 22대인가 23대인가 밖에 안 했으니까 87대면 한 자리에다가 3대, 4대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매출액이 92만원. 이게 많은 걸까, 적을 건가? 평균 주차시간 31분. 이게 많은 건 적은 거. 잘 모르겠죠? 이거 보면은 근데 이걸 제가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저거를 이제 22일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92만원을 22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42,000원 됩니다. 아까 앞에서 표에서 봤었죠? 네, 55,000원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42,000원에 나왔습니다. 웬일이야. 30% 정도 로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항상 20에서 30% 정도 로스는 발생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시장 평균 대비해서 우리의 이제 역량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에요.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지역도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한 차량당 평균적인 매출이 480원이 발생을 했답니다. 좀 웃기죠? 아까 1시간에 1,100원이었던 것 같은데 30분만 해도 500원인 것 같은데
평균 시간이 31분이라며 평균 매출이 480원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 그겁니다. 바로 회차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출 현황을 보니까요. 하루에 10,000원만 준다고 했을 때 인건비 88만 원 나갔었고, 한 달에요. 운영비는 24년만 운영을 했는데 그게 12만 원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총 지출이 그래서 100만 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적자야. 웬일이야. 적자만 안 나면 되는데 적자가 났네. 75,000원이나 적자가 났어요. 75,000원을 이제 그 회비를 걷어서 메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상주하는 관리 시간을 축소시킵니다. 4시간에서 3시간으로. 그리고 월주차를 올려가지고 지출을 점점, 그러니까 관리 소요를 점점 줄이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관리 시간 1시간 줄이면은 저 인건비 88만 원이 25% 줄겠죠? 그러면은 이제 66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22만 원 아끼게 되니까 적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요렇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운영 관리하는 시간이 줄었으니까 시간이 준 거지 일량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주차를 확대시킨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적자를 면하는 운영 계획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립하게 된 겁니다. 우리 동네는 어떨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주차 대행이나 세차나 문화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계속 탐색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첫 시도인 만큼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꼭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는 것들은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등록을 하려면은 자본금이 2억이 넘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왜냐면 도시재생 사업 내에 건축물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물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는 것은 자본금이 2억 이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언가 유지관리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그런 사고에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장치를 최소한으로 둔 건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그 범위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의 것이겠죠. 그리고 시가 이거를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 주민협의체에 역량 강화를 했기 때문에 서로 간 소통이 잘 될 거기 때문에, 혹은 이제 무언가 이제 업무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협의가 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이 할 수 있는, 좀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이 좀 낮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돈을 좀 벌게 되면 일반적인 건축물에도 늘려나갈 수가 있는데요. 도시재생 지역은 일반적으로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높아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새로 재생되는 건축물도 유지 관리는 항상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은 건축물의 입주 수요나 이런 것들 조금 관리를 생각을 해서 청소나 위생, 그러니까 소독 뭐 이런 것들, 혹은 일상 관리, 뭐 쓰레기 정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거리를 그 주민협의체가 받아옴으로써 그런 소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되고, 그걸 운영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위는 크게 건물의 위생을 관리하는 영역과, 그러니까 클리닝, 청소, 뭐 이런 것들, 혹은 소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법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센터에 오시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수익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설물 자체를 유지관리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건 그 지역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사업의 영역으로, 수익화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까지는 주민이 항상 그 뭔가 행정 서비스를 사용만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주체를 행정에서 주민한테 일부 이양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행정에서 제공했던 서비스를 우리가 수요자한테 제공을 해준다는 개념이 드는 거예요. 주민이 스스로 주민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근데 이 공급의 대가를 원래 행정에서 하던 거기 때문에 그 대가의 일부를 우리가 대가를 지급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길에 대한 이제 청결도를 유지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관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의 일부를 우리가 권한이양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의 협의가 없으면 진행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역량에 대한 증명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을 수행을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역량에 대한 확신도 필요합니다. 마을 관리소나 간단한 집수리 영역도 있는데, 앞에 있는 요런 이제 청소나 가로 청소나 이런 것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갖게 되면 그들의 일거를 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기는 어렵고요. 네, 점차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당장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마을 관리소 같은 요런 내용들, 그리고 간단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신규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거에 들어가는 것들은 행정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용이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거가 도시생 뉴딜 사업에서 수익화 사업의 사례로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집수리단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존재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수익화를 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서울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뭐 이런 게 있고요. 고령화 문제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니까 노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동작구청에서 출자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서비스를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요. 차라리 이제 그 어르신의 회사한테 어디 특정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딱 주고, 그러니까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법률들이 있잖아요. 저런 법률들을 통해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내고, 처음에는 이게 운영합니다. 주요 사업들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이제 건물 위생관리업. 아까 이제 애써 그런 거죠. 2억 정도를 투자를 했겠죠. 당연히 구에서. 사업 초기에는 동작구 청사나 뭐 이런 거만 했는데, 이제 점점 일이 잘 되니까, 일이 안 됐으면 망했겠죠. 근데 잘 되니까 어린이집 뭐 이런 쪽 영업이 자꾸만 확대되고, 건물위생관리법 외에도 이제 소독도 하고 돌봄 서비스도 하면서 점점 이제 어르신들의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9년 기준으로 29억의 매출을 달성을 하시면서 이게 점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일자리를 점점 창출시키려는 그런 식의 회사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니까 이제 구의 자회사야죠. 동작구의 자회사인데 이 자회사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인근 지역인 금천구, 그리고 이제 또 송동구 쪽으로 그 행정이랑 민간이 이제 반반씩 출자하는 공동 출자 방식, 제3섹터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제 설립돼서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이제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다다 마을 관리 기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골목 위생 관리를 주 테마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량도 올려야 되고 가업의 질이 높아서 서비스 질적 만족도를 계속 올려줄 수 있는, 쉽게 말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상황이 되면 이 사업은 성공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높다면 높은 건데 성공 방정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한번 들어가 보면 한 거죠. 또 이제 협동조합 상사랑이라는 이제 곳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사례가 이제 있었어요. 항상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협의체들이 맨 처음에 이게 좀 지쳐요. 이게 맨날 나오라고만 하고 앞에 있는 그 4다리 단계에서 3단계에서 못 넘어오게 되면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미 이게 나의 일이 됐고 나의 이익과 관련되는 상황이 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 사람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지어진 건물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업이 끝나면 우리는 끝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막 갈등이 막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다른 사람, 시간이 흐르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언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됐고, 뒤에 있는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활동을 하셨으니까 결국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더 많이 살아남아서 기존에 뭐를 이제 같이 하자라고 먼저 제안했을 때만 했던 수동적인 조직에서 능동적인 조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법인화를 시킨 거죠. 협동조합을 만들고요. 조직이 필요한 역량 강화를 도시재생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도시재생대학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범사업 같은 거. 아까 보면 앞에 마을 기업도 그렇고 그 주차장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 꼭 하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사업 실행 범위를 늘려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들, 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영업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각각 권역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10개 정도만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각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10개를 영업을 한 거예요. 그래, 기대 물량보다 너무 이제 높은 결과를 달성하게 되니까 이제 서로가 믿는 겁니다.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자신감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웃한테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일이 커지고 좀 할 게 많아지니까 처음에 사무실도 없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무실도 없이 했는데 사무실도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상도 사동을 시작한 걸 동작구 전체로 늘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역 경제, 그러니까 기존의 대로 하면은 그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끝이 나는 거지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됐을 텐데 사무실을 내면서 그 건물주한테 그 빈 가게를 하나 채우게 되고요. 그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 사무실에 사람들 불러오게 되니까 유동인구를 만들어나게 되면서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연계를 해가지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하셨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평가 및 추진계획도 이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 초기부터 2년간의 이제 수익이나 이제 지출 운영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무실 임대료가 50만 원이고 뭐 요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자차 사용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홍보는 센터의 지원을 받았고 네, 주변에 거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은 안 들어갔죠. 앞으로 발생이 되겠죠. 이게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업 확정이 되면서 저거를 어떻게 메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이하의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등록하고 그걸 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이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서 얻게 되는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사례죠. 그래서 이제 센터가 존재할 때 센터의 프로그램 최대한 활용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비용을 줄이면서 안착을 초기에 입소문이 날 때까지 안착을 성공을 시킨 사례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비용에서 자차를 사용하고 이런 이제 조합원들이 각자 희생하고 있는 것들 채울 수 있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인건비가 발생되게 되고 잉여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수익화할 수 있는 사례로서 자리매김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한테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사례예요. 태양광 발전을 개인으로 한다는 건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태양광 파는 사람한테 전화하면 알아서 세팅 다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개인이 하는 거랑 같이 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개인이 하는 건 내 땅에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권한, 그러니까 그 땅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이 아예 없어요. 내 땅에 하는 건. 그래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할 때는 누구 땅에 할 거냐라는 게 문제로 처음에 발생이 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얻게 되는 그 뭔가 이득이 이 땅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쪽에 있구나라고 지금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듣다 보시면
태양광 발전 사업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직으로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겠구나를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례는 대구의 이제 사례입니다.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에 대한 촉진법도 있고요, 뭐 지원 사업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고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법령들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도시재생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보게 되면 보세요. 맨 처음에 부지 확보 준비, 그 부지 확보, 그리고 그 땅에다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고요. 그게 되면은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 설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네 가지 단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 사업의 수익성을 거의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안심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해놨던 2002년부터 했던 이제 마을 단위 활동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좀 추적을 하면서 우리한테 시작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안심에너지 협동조합은요, 다양한 목적을, 네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게 제일 1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거를 가지고 지역에 마을 기금을 만들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홍보,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정책 연구를 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요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이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목적인 이제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총 발전 용량, 뭐 숫자는 어려우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출자금 7천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연간 예상 수익이 뭐 약 2,5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그 각자 투자한 돈에 대비해서 3에서 4% 정도의 배당금이 이제 꾸준히 나옵니다. 이게 이제 3, 4%라고 했던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대한민국에서 대출 금리가 2%이던 시절입니다. 네, 지금은 조금 올라서 그렇진 않지만 이게 이제 예금 금리가 0.5%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럴 때 3, 4%를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사람들이 많이 좀 좋아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광을 이제 하는 거고, 저런 것들을 보고 오는 사람한테 커피를 파는 가게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게 있잖아요. 요런 전제 조건들, 요런 거를 만족시키는 거를 계산하는 그 수익과 비용에 대한 통계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인데요. 그때부터 있었던, 이게 2002년이니까 벌써 그때 아닙니까? 쭉 있었던 그 사업의 여러 가지 그 결과값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통계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나오는지를 어느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걸 보고 우리가 하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이제 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사전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민 조직이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다른 사업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표를 보면요. 보면 이제 특별법이 있고, 도시재생법이 있고, 보금에 대한 촉진법이 있죠. 이 두 가지 법에 따라서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도요, 임대료는 50%,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면 공공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50% 감면을 해줍니다. 네. 수익계약도 가능하고 똑같아요. 계약 기간도 이제 연장을 해주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도시재생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태양광과 친재생 에너지를 이제 하려고 하면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수익계약도 가능하고 2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20년이면 태양광 그 패널의 수명이 끝나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무한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정말 이제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임대료를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 임대료에서 이미 절반 정도 혜택을 받고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서 무조건 돈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부지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그 건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는 이제 부지 선정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가중치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조 시간이랑 일조량을 확보하는 요거를 통해 가지고 해당 부지의 개통 연계 용량을 파악을 해서 이게 맞지 않으면은 한전에서 계약을 안 해줍니다. 근데 계약을 안 해주면은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써도 돼요. 네, 우리가 써서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의 전제는 요걸 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을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는 지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네, 물론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네, 요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니까요. 일반적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요거 그 패널을 사와야 되잖아요. 이걸 꼭 내 돈으로 다 사올 거냐? 사업이라는 걸 꼭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 돈은 출자금 5%라고 대출을 70%로 하고 펀딩을 받는다라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다 내 돈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내 목돈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거에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본다고 했을 때 요 정도 총 공사 비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할 경우에 밑에 있는 요 구조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대출도 받고 뭘 했을 때 수익이 나오냐 안 나오냐 계산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이것도 뭐 벌써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런 것들 이제 하면 되고요. 이제 수익성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 이제 이제 신재생 스톰 사업 정보 통합 포털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 지역에 얼마짜리를 선정하면 이게 전기 가격이 얼마고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다 이런 얘기 나오게 돼요. 아까 앞에 있었던 그거를 그 펀딩을 받고 대출을 받는 거를 이제 다 이제 감안했을 때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걸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일단은 관리 비용만 먼저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전 관리대.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 그런데 이게 크나 작으나 똑같아요.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통신 및 전기료 이것도 이제 기본료는 다 들어가고 기장비도 똑같아요. 그런데 수선 충당금은 점점 늘어나죠. 왜냐면 그 설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수리비는 이제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큰 거를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한 그림이죠. 보험료도 조금씩 늘고요. 그래가지고 용량 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고요. 거기에 수익, 아까 앞에 보면은 계산, 요 앞에 있는 요 표에서 이거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저 앞에 있었던 비용들을 이제 뺀 게 1년 차에는 얼마고 2년 차에는 얼마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펀딩 이자를 10년짜리 펀딩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넣고 그 수익에 대한 거를 적립을 해가지고 이제 순수익을 이제 계산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한 10년차까지는 계속 이제 순수익이 줄어들고 있다가 11년차부터 다시 증가해가지고 16년차에는 실제로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저 수익에서 비용을 뺀다라는 개념을 이제 잘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차부터 16년차까지 보면은 이제 각각의 발전량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16년차까지 이제 봤을 때요. 발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는 그 수익의 구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요렇게, 우리가, 마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있는 사례만 이제 살펴봤습니다.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거를 기획하고 운영했던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 저희 센터가 이제 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태양광이나 주차장이나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고 싶어지게 된다라면 그런 분들을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제 이야기를 좀 듣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제 출석 인정 기준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